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먼 여행을 떠납니다. 창밖에는 밤이 내려앉아 있고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찾아갈 곳은 별들 사이의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하의 심장부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조용한 존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질량을 가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존재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게 자랐을까요? 그리고 우주의 끝에서 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문들을 따라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별들의 궤도를 따라가듯이 시간의 가장 긴 흐름을 엿보면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찰나적이면서도 얼마나 경이로운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별들을 봅니다. 맨눈으로는 약 3,000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곳에서라면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띠로 보입니다. 그 띠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만드는 빛입니다. 우리 은하, 우리의 고향입니다. 지름이 약 10만 광년인 이 거대한 원반에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그 별들 중 하나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은 초속 약 220km의 속도로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2,500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탄생한 이후 약 20번의 은하년이 지났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태양은 은하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은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밤하늘에서 궁수자리 방향입니다. 여름밤에 남쪽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가장 밝고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은하 중심 방향입니다. 하지만 맨눈으로는 그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와 은하 중심 사이에는 거대한 먼지와 가스 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은하 중심을 향해 방출된 가시광선 광자 중 1조 개 중 겨우 하나만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은 다릅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서 먼지 입자 사이를 더 잘 통과합니다. 전파는 더욱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적외선과 전파 망원경으로 은하 중심을 관측합니다. 먼지, 장벽 너머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마우나케아 산은 해발 산나아이비 7m입니다. 정상 부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조하고 맑은 대기, 적도 근처의 위치로 북방우와 남방우 하늘을 모두 볼 수 있는 점,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이 모든 조건이 마우나케아를 천문 관측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이 산은 신성한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신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에게도 이곳은 우주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캑 천문대는 마우나케아 정상 근처에 있습니다. 두 대의 거대한 망원경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캑I과 캑I입니다. 각각의 주경은 지름 10m로 세계 최대급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하나의 유리 조각이 아닙니다. 36개의 육각형 거울 조각이 모여
하나의 거울을 이룹니다. 각 조각은 정밀한 액추에이터에 의해 조절되어 전체가 완벽한 포물면을 형성합니다. 이 기술을 분할 거울 기술이라고 합니다. 캑 망원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적응광학입니다. 지구 대기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의 흐름이 빛의 경로를 왜곡합니다. 이것이 별이 반짝이는 이유입니다. 눈에는 아름답지만 천문학자에게는 문제입니다. 대기의 흔들림이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적응광학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망원경 근처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레이저가 고도 약 90km의 나트륨층에 도달하면 나트륨 원자들이 형광을 발합니다. 이것이 인공별이 됩니다. 인공별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대기의 왜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망원경의 보조 거울을 초당 수백 번씩 조절합니다. 대기의 왜곡을 상쇄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습니다. 적응광학의 도움으로 지상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에 버금가는 분해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캑 망원경의 적응광학 시스템은 특히 은하 중심 관측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먼지를 뚫고 들어온 저구에선 빛이 대기의 흔들림까지 극복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90년대 초 두 연구 그룹이 독립적으로 은하 중심 관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UCLA의 안드레아 게즈 교수가 이끄는 팀과 독일 막스 플랑크 외계물리학 연구소의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두 팀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하 중심 근처의 별들을 추적하여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행성은 별빛을 약간 가리거나 별을 약간 흔들리게 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휘게 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별들을 빠르게 돌게 합니다. 별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그들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게즈와 겐첼 팀의 전략이었습니다. 은하 중심 근처에는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태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약 4광년인 것에 비해 은하 중심에서는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이 별들 중 일부는 중심의 무언가 주위를 매우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의 S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S비논 1, S곤 2, S곤 2축 등으로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나중에 명명 체계가 바뀌어 S1, S2, S4 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 S2라는 별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S2는 은하 중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궤도 주기는 약 16년으로 천문학적 시간으로는 매우 짧았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한 세대 안에 전체 궤도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S2는 약 15 태양 질량의 젊고 뜨거운 별입니다. 분광형은 B형으로 푸르스름한 빛을 냅니다. 표면 온도는 약 2만 켈빈입니다. 게즈팀과 겐첼팀은 매년, 때로는 1년에 여러 번 은하 중심을 관측했습니다. 각 관측에서 S2와 다른 S별들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밀리초각 수준의 정밀도로. 밀리초각은 각도의 단위입니다. 1도는 60분이고 1분은 60초입니다. 1초는 1도의 36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1밀리초각은 1초의 1000분의 1입니다. 이것은 달 표면에 있는 동전을 지구에서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S2의 경우 처음 관측했을 때와 1년 후의 위치 차이는 수십 밀리초각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고유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 운동만으로는 궤도를 완전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별이 우리를 향해 오거나 멀어지는 운동, 시선 방향 속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에는 흡수선이 있습니다. 별 대기의 원자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각 원소는 고유한 흡수선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선들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고 멀어지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량에서 시선 방향 속도를 계산합니다. S2의 시선 방향 속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궤도의 어떤 시점에서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멀어지고 다른 지점에서는 비슷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에서의 위치 변화와 시선 방향 속도 변화를 결합하면 별의 3차원 궤도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2년은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그해 S2가 궤도의 근점, 즉 중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근점에서 S2의 속도는 초당 약 7,000km를 넘었습니다. 빛의 속도의 약 2.5%입니다. 이것을 실감하기 위해 비교해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초당 약 30km입니다. S2는 그보다 200배 이상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근점에서 S2는 중심에서 불과 약 120 AU 거리에 있었습니다. AU는 천문 단위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입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20 AU는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의 약 4배입니다. 우주적 척도에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궤도 운동과 중심 질량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17세기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한 이 법칙들을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궤도의 크기와 주기를 알면 중심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2의 궤도에서 계산된 중심 질량은 약 400만 태양 질량이었습니다. 400만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을 400만 개 모아놓은 질량입니다. 우리 태양의 질량은 약 2x 칩의 30승 킬로그램입니다. 400만 배면 약 8x 칩의 36승 킬로그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량이 S2의 근점 거리인 120 AU보다 훨씬 작은 영역 안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더 자세한 분석에 따르면 질량이 분포한 영역의 크기는 0.01 광년, 약 600 AU 이내입니다. 이 정도 질량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의 집합 알 수 있을까요? 400만 개의 태양 같은 별이 모여 있다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별을 그렇게 작은 공간에 넣으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별이 모여 있다면 밝게 빛나야 하는데 관측에서는 그런 밝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 물질의 덩어리일 수 있을까요?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이렇게 조밀하게 뭉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그래서 중력으로 모여도 별이나 행성처럼 조밀한 구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중성자별이나 백색과해성의 집합일 수 있을까요? 이런 작은 죽은 별들의 밀집한 군집이라면? 하지만 이 역시 계산해보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중성자별이 모여 있다면 우연한 충돌로 감마선 폭발 같은 현상이
관측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블랙홀입니다. 400만 태양 질량의 단일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물질이 극도로 압축된 천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존재입니다. 충분히 많은 질량이 충분히 작은 공간에 모이면 그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의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약 3km입니다. 400만 태양 질량이면 약 1200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 반지름의 약 16배입니다. 수성 궤도 반지름의 약 5분의 1입니다. 1200만 킬로미터는 큰 것 같지만 우주적 척도에서는 극히 작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약 8%입니다. 이 작은 영역 안에 태양 400만 개의 질량이 들어 있습니다. 밀도로 따지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즈팀과 겐첼팀의 관측은 계속되었습니다. S2만이 아니라 수십 개의 다른 S별들의 궤도도 추적되었습니다. 각각의 별이 독립적으로 같은 중심 질량을 가리켰습니다. 하나의 측정이 아니라 수십 개의 측정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 VLT도 같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VLT는 4대의 8,2m 망원경으로 구성됩니다. 이 망원경들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간섭계로 결합하여 더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겐첼의 팀은 VLT를 사용하여 켑 팀과 독립적으로 은하 중심을 관측했습니다. 두 팀의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서로 다른 반구에 있는 서로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서로 다른 설계의 망원경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만약 한 팀의 결과만 있었다면 장비의 오류나 분석의 실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두 팀이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실제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또 다른 중요한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해에 S2가 다시 그 점에 접근했습니다. 16년 전인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중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발전된 장비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VLT의 그래비티 장비는 내망원경의 빛을 간섭계로 결합하여 매우 높은 정밀도의 위치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비티 팀은 S2의 빛에서 중력적 적색 편의를 검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한 중력장에서 나온 빛은 에너지를 잃어 파장이 길어집니다. 빨간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중력적 적색 편의입니다. S2가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블랙홀의 강한 중력장에서 나온 별빛이 적색 편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적색 편의는 일반 상대성 기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019년에는 또 다른 상대론적 효과가 검출되었습니다. 슈바르츠실트 세차 운동입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 타원 궤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강한 중력장 근처에서 궤도 자체가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성의 궤도에서도 이 효과가 관측되었고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초기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S2의 궤도에서 측정된 세차 운동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관측 결과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약 400만 태양 질량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 별표, 줄여서 SGRA라고 불립니다. 별표 기호는 전파 천문학의 관례로 소형의 강한 전파원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SGRA는 1974년에 전파 관측으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수십 년 후에 적외선 관측에서 왔습니다. 2020년 안드레아 게즈와 라인하르트 겐첼은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로저 펜로즈와 함께였습니다. 펜로즈는 블랙홀 형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게스와 벤첼은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발견으로 수상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인내심 있는 관측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들이 우리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소형 천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GRA는 우리 은해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은하들의 중심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대형 은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은 SGRA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거대 타원 은하 M877을 보겠습니다. M877은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은하입니다. 약 1조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877의 중심에는 약 65억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SGRA보다 약 1,600배 더 무겁습니다. 더 거대한 블랙홀도 있습니다. 홀름 15A라는 은하의 블랙홀은 400억 태양 질량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톤 6빌8이라는 퀘이사의 블랙홀은 66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거대한 블랙홀들을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이상인 블랙홀을 지칭합니다. 이런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게 자랐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삼킴으로써 성장합니다. 가스, 먼지, 때로는 별까지도 블랙홀의 중력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강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강착은 단순히 물질이 블랙홀로 직접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은 더 복잡하고 더 밝습니다. 물질이 블랙홀에 끌려올 때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서 떨어집니다. 이 가군동량 때문에 물질은 블랙홀 주위를 돌게 됩니다. 물질이 몰리면서 블랙홀 주위의 원반 형태를 이룹니다. 이것이 강착 원반입니다. 강착 원반 안에서 물질은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안쪽일수록 더 빠르게 돕니다. 이 차등 회전 때문에 마찰과 난류가 발생합니다. 마찰은 물질을 가열하고 동시에 가군동량을 바깥쪽으로 전달합니다. 가군동량을 잃은 물질은 더 안쪽 궤도로 나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물질은 점점 블랙홀에 가까워지고 결국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블랙홀로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열과 복사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강착 원반의 안쪽 부분은 수백만 되에서 수억 도까지 가열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질은
X선과 자외선을 강하게 방출합니다. 원반의 바깥 부분은 덜 뜨겁지만 여전히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착 원반은 넓은 파장 범위에서 빛을 냅니다. 강착의 효율은 놀랍도록 높습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 에너지의 약 1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핵융합의 효율은 약 0.7%입니다. 강착은 핵융합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 과정입니다. 이것이 강착하는 블랙홀이 그토록 밝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강착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체들을 활동성 은하핵, 줄여서 AGN이라고 부릅니다. AGN은 은하 중심에서 비정상적으로 밝은 빛을 내는 핵을 말합니다. 그 밝기는 호스트 은하 전체보다 더 밝을 수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보다 더 밝은 점광원입니다. AGN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블레이자, 그리고 퀘이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역사적인 이유와 관측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현상, 즉 초대 질량 블랙홀의 강착입니다. 차이는 블랙홀의 질량, 강착률, 그리고 관측 각도에서 옵니다. 퀘이사는 가장 밝은 AGN입니다. 퀘이사라는 이름은 준항성 전파원, Quasi-Stellar Radio Source의 줄임말에서 왔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퀘이사는 별처럼 점으로 보였지만 강한 전파를 방출했습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자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려진 어떤 원소의 선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1963년 마르틴 슈미트는 셀시 273이라는 퀘이사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적색편이 된 수소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적색편이 0.158은 당시 알려진 어떤 천체보다 먼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밝게 보이려면 퀘이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밝아야 했습니다. 태양 광도의 수조배에 달하는 밝기입니다. 은하 전체보다 100배 이상 밝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이 이런 밝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핵융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설명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강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십만 개의 퀘이사를 알고 있습니다.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 SDSS를 비롯한 대규모 탐사 프로그램들이 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뉴멕시코주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의 2.5m 망원경이 수년에 걸쳐 밤하늘을 체계적으로 스캔했습니다. 수억 개의 천체가 기록되었고 수백만 개의 스펙트럼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중 수십만 개가 퀘이사와 AGN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퀘이사의 스펙트럼에서 블랙홀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방출선의 폭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블랙홀 주위를 도는 가스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도플러 효과 때문에 우리를 향해 오는 가스의 빛은 적색편이 되고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가스의 빛은 적색편이 됩니다. 이 모든 속도의 가스가 동시에 빛을 내므로 방출선이 넓어집니다. 선의 폭에서 가스의 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와 거리에서 블랙홀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방법도 있습니다. 반향 매핑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블랙홀 주위의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빛은 변동합니다. 불규칙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이 변동이 주변의 가스 구름에 전달됩니다. 가스 구름이 원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에 반응하여 방출선을 냅니다.
원반이 밝아지면 가스, 구름의 방출선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원반에서 가스 구름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원반의 밝기 변동과 방출선의 밝기 변동 사이의 시간 지연을 측정합니다. 이 시간 지연은 빛이 원반에서 가스 구름까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광속을 곱하면 거리가 됩니다. 가스 구름까지의 거리와 가스의 속도를 알면 케플러 법칙에서 중심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향 매핑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빛의 변동을 추적하고 시간 지연을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여러 망원경이 협력하여 이 관측을 수행합니다. 낮에는 한 대륙의 망원경이 관측하고 밤이 오면 다른 대륙의 망원경이 이어받습니다. 이런 연속 관측이 시간 지연의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다른 질량 측정 방법은 물 메이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이저는 마이크로파 영역의 레이저와 같은 것입니다. 특정 분자가 특정 조건에서 강한 전파 신호를 방출합니다. 물 분자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은하의 중심에는 물 분자가 블랙홀 주위를 도는 원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물 분자들이 메이저 복사를 방출합니다. 전파 간섭계로 이 메이저의 위치와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원반의 회전을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원반의 안쪽은 바깥쪽보다 빠르게 돕니다. 이것은 중심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전 속도와 거리에서 중심 질량을 계산합니다. NGC 42258은 물 메이저 관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은하는 천여자리 방향으로 약 2,4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중심에 매우 깔끔한 물 메이저 원반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VLBA로 관측한 결과 원반의 회전이 정밀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중심 질량은 약 4천만 태양 질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외부 은하 블랙홀 질량 측정 중 하나입니다. X선 관측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찬드라 X선 전문대와 XMM 뉴턴 위성은 활동성 은하핵에서 나오는 X선을 관측합니다. 강착 원반의 가장 안쪽 부분,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은 매우 뜨거워서 X선을 방출합니다. X선의 스펙트럼과 변동 패턴에서 블랙홀 주변의 물리적 조건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X선 스펙트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철 방출선입니다. 철 원자가 X선에 의해 이온화되면 특정 에너지의 X선을 방출합니다. 이 방출선의 모양은 방출 영역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홀 근처의 강한 중력장에서는 선이 넓어지고 비대칭해집니다. 중력적 적색 편의와 도플러 효과, 빛의 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선의 모양을 분석하면 블랙홀의 질량뿐 아니라 회전 속도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일관된 그림을 그려냅니다. 대부분의 대형 은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은하가 클수록 블랙홀도 큽니다. 특히 은하 중심부의 별들로 이루어진 벌지의 질량과 블랙홀 질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벌지 질량의 약 0.1%에서 0.5% 정도가 블랙홀 질량입니다. 이 관계를 M 시그마 관계라고 부릅니다. 시그마는 벌지 별들의 속도 분산으로 벌지의 질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M 시그마 관계는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진화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둘은 독립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은하가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블랙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 은하의 진화를 조절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호작용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관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퍼즐이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이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퀘이사 관측은 먼 우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매우로 먼 곳을 보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적색 편의가 큰 퀘이사들은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1년 영국의 연구팀이 ULS-J 208-0641이라는 퀘이사를 발견했습니다. UKIRT 저구에선 깊은 하늘 탐사 UKIDSS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적색 편의는 7.1이었습니다. 이것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약 129억 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 나이가 불과 7억 7천만 년이었을 때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퀘이사의 밝기와 방출선 폭에서 추정한 블랙홀 질량은 약 20억 태양 질량이었습니다. 우주가 그토록 젊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 더 먼 퀘이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ULS J342-0928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색 편이 7.54로 우주 나이 약 6억 9천만 년에 해당합니다. 블랙홀 질량은 약 8억 태양 질량입니다. 2021년에는 J313-806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색 편이 7.694로 우주 나이 약 6억 7천만 년입니다. 블랙홀 질량은 16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블랙홀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에딩턴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삼킬 때 강착 과정에서 빛이 방출됩니다. 이 빛은 복사압이라는 압력을 만듭니다. 복사압은 유입되는 물질을 밀어냅니다. 복사압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 에딩턴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복사압이 중력을 이겨 물질 유입이 멈춥니다. 에딩턴 한계로 장착하면 블랙홀의 질량이 2배가 되는데 약 4,500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솔페터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블랙홀의 질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작은 블랙홀이든 큰 블랙홀이든 질량이 2배가 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만약 최초의 블랙홀이 태양 질량 정도였다면 6억 년 동안 에딩턴 한계로 강착해도 10억 태양 질량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태양 질량에서 시작하여 질량이 2배가 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10억에 도달하려면 약 30번의 배가가 필요합니다. 2의 30승이 약 10억이기 때문입니다. 30번 곱하기 4,500만 년은 13억 5천만 년입니다. 6억 7천만 년보다 2배나 깁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조건이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초기 우주의 거대 블랙홀은 시간 제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몇 가지 해결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초기 씨앗이 더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블랙홀이 태양 질량이 아니라 수백 태양 질량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10억 태양 질량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배가 횟수가 줄어듭니다. 최초의 별들, 종족 TI 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런 무거운 씨앗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종족 TI 별은 빅뱅 직후에 형성된 가장 오래된 별들입니다. 그때는 우주에 수소와 헬륨만 있었습니다. 탄소나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원소는 가스 구름의 냉각을 돕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없으면 가스 구름이 더 뜨거운 상태에서 붕괴합니다. 뜨거운 가스 구름에서는 더 큰 덩어리만 중력적으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별이 형성됩니다.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종족 I 별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별은 짧은 생을 살고 초신성이나 직접 붕괴로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 질량의 100배인 별이 남기는 블랙홀은 수십 태양 질량일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별은 수백 태양 질량의 블랙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직접 붕괴 블랙홀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을 형성하지 않고 직접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블랙홀은 처음부터 수만 태양 질량, 어쩌면 10만 태양 질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접 붕괴가 일어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스가 별로 분열되지 않고 한꺼번에 붕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스가 효율적으로 냉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스가 빨리 식으면 작은 덩어리로 분열되어 별이 됩니다. 가스가 천천히 식으면 큰 덩어리 상태로 붕괴합니다. 분자수소는 가스 냉각의 주요 채널입니다. 분자수소가 적으면 냉각이 억제됩니다. 강한 자외선 배경 복사가 분자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퀘이사나 밝은 별이 있으면 강한 자외선이 제공됩니다. 또한 금속 천문학에서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금속이 적어야 합니다. 금속이 있으면 냉각이 효율적이어서 별이 형성됩니다. 우주 초기의 원시적인 가스에서는 금속이 적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경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크고 초기에 은하와 별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드문 조건이라도 어딘가에서는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직접 붕괴 블랙홀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 중 일부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최딩턴 강착입니다. 에딩턴 한계는 구형 대칭 장착을 가정합니다. 물질이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유입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강착은 원반을 통해 일어납니다. 물질은 적도면을 따라 유입되고 복사는 극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기하학에서는 에딩턴 한계를 초과하는 강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서 에딩턴 한계의 수배에 달하는 강착률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최딩턴 강착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블랙홀의 성장이 크게 가속됩니다. 질량 배가 시간이 수천만 년에서 수백만 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블랙홀 병합입니다. 두 블랙홀이 합쳐지면 더 큰 블랙홀이 됩니다. 은하들이 병합할 때 각각의 중심에 있던 블랙홀도 결국 병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블랙홀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병합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두 은하가 병합한 후 두 블랙홀이 실제로 합쳐지기까지는 수억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병합 과정에서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서 튕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만으로는 초기 우주의 거대 블랙홀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여러 경로가 동시에 작동했을 것입니다. 일부 초대 질량 블랙홀은 무거운 종족 카이-I 별의 잔해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직접 붕괴로 형성되었습니다. 최딩턴 강착과 병합이 성장을 가속했습니다. 우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의 등장은 이 문제에 새로운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사된 JWST는 역대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입니다. 주경지름 6.5m, 허블 우주 망원경의 2.7배입니다. 특히 적외선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먼 우주, 즉 초기 우주를 관측하는 데 탁월합니다. JWST는 이미 예상보다 많은 초기 은하들을 발견했습니다. 빅뱅 후 불과 3억 년에서 5억 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은하들입니다. 일부는 예상보다 더 크고 성숙해 보입니다. 이것은 은하 형성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은하들 중 일부에서 AGN 활동의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방출선, X선 방출, 빠른 변동 같은 특징들입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에 이미 활동성 블랙홀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JWST의 지속적인 관측은 초기 블랙홀의 인구와 성장에 대한 이해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종류의 증거로 돌려보겠습니다. 블랙홀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물론 블랙홀 자체는 빛을 방출하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빛나는 물질을 보는 것입니다. 블랙홀 주위의 강착 원반은 빛을 냅니다. 뜨거운 가스가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랙홀의 강한 중력이 빛의 경로를 휘게 합니다. 어떤 빛은 블랙홀을 돌아서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빛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밝은 고리 형태의 구조입니다. 고리의 중심에는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영역을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사건의 지평선 자체보다 약간 더 큽니다. 빛이 휘어지는 효과 때문입니다. 슈바르츠실트 블랙홀, 즉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의 경우 그림자의 반지름은 사건의 지평선의 약 2.6배입니다. 이 그림자를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크기입니다. 블랙홀의 그림자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SGR-AU의 경우 그림자의 크기는 하늘에서 약 50 마이크로 초각입니다. 마이크로 초각은 밀리 초각의 1000분의 1입니다. 달 표면에 있는 오렌지를 지구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M87의 블랙홀은 훨씬 더 멀리 있지만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림자의 크기는 약 40 마이크로 초각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보려면 어마어마한 분해능이 필요합니다. 단일 망원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망원경도 이런 분해능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간섭계입니다. 전파 간섭계는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개별 망원경들이 같은 천체를 동시에 관측합니다. 각 망원경에 도달하는 전파 신호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천체의 위치와 망원경들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시간차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신호들을 간섭시켜 매우 높은 분해능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섭계의 분해능은 망원경들 사이의 최대 거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망원경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분해능이 높아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망원경들을 연결하면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이 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의 원리입니다. EHT는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한 네트워크입니다. 하와이의
서브밀리미터 어레이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 애리조나의 서브밀리미터 망원경, 멕시코의 대형 밀리미터 망원경, 칠레의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어레이와 아타카마 패스파인더 실험, 스페인의 아야람 30m 망원경, 남극의 사우스폴 망원경 등이 참여합니다. 이 망원경들은 1.3mm 파장, 즉 230GHz 주파수에서 관측합니다. 이 파장에서 블랙홀 주변에 뜨거운 가스가 방출하는 싱크로트론 복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EHT는 역사적인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4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 동안 여러 곳의 망원경이 동시에 2개의 목표를 관측했습니다. M87 은하의 중심과 우리 은하의 중심 SGR-A였습니다. 관측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망원경이 동시에 좋은 날씨여야 했습니다. 구름이나 습기가 있으면 밀리미터파가 흡수됩니다. 7일의 관측 기간 중 실제로 좋은 데이터를 얻은 것은 몇 밤뿐이었습니다. 각 망원경은 관측 데이터를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각 관측소에서 하루에 약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1페타바이트는 1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이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물리적으로 운송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로 하드 드라이브를 놀랐습니다. 남극의 데이터는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남극의 겨울에는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습니다. 남극 기지는 겨울 동안 완전히 고립됩니다. 사우스폴 망원경의 데이터는 남극의 여름이 올 때까지 약 6개월을 기다려야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모이자 상광이라는 특수한 슈퍼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MIT 헤이스텍 천문대와 독일 보니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에 상광기가 있습니다. 상광이는 각 망원경 쌍의 신호를 비교하여 간섭 패턴을 추출합니다. 이 간섭 패턴을 가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시성 데이터에서 하늘의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EHT의 망원경들은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그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 망원경의 거울에 많은 구멍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가시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샘플링합니다.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정교한 이미지 재구성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EHT 협력단은 4개의 독립적인 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각 팀은 다른 팀의 결과를 모른 채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모든 팀이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면 그 결과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실제 특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4월 10일 EHT 협력단은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6곳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산티아고, 상하이, 타이베이, 도쿄에서 같은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지는 밝은 고리 모양이었습니다. 지름은 약 42 마이크로 초각이었습니다. 고리의 남쪽 부분이 북쪽보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어두운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블랙홀의 그림자였습니다. 고리의 크기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M87 블랙홀의 질량은 이전에 별들의 운동과 가스의 속도로 약 6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질량의 블랙홀이 만드는 그림자의 크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HT가 관측한
고리의 크기는 이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약간의 보정 후 질량은 약 65억 태양 질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리의 비대칭성도 설명되었습니다. M877의 블랙홀 주위에는 강착 원반이 있고 원반은 회전합니다.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 쪽의 빛은 도플러 효과로 밝아지고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쪽은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밝기 비대칭을 만듭니다. 비대칭의 방향에서 원반의 회전 방향과 우리의 관측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우리는 원반을 비스듬히 약 17도 기울어진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별들의 궤도는 보이지 않는 질량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강착 원반의 빛은 그 질량이 매우 작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EHT의 이미지는 그 영역의 중심에 정확히 예측된 크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 결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이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이 이론은 이미 많은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수성의 세차 운동, 빛의 휨, 중력적 적색 편의, 중력파 검출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검증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HT의 관측은 가장 극단적인 중력장,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EHT는 두 번째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SGRA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M877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변동성이었습니다. SGRA는 M877보다 약 1000조500배 가볍습니다. 65억 태양 질량 대 400만 태양 질량입니다. 블랙홀의 특성 시간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M877의 블랙홀은 수일에서 수주의 시간 척도로 변합니다. SGRA는 수분 만에 변합니다. 관측하는 동안 천체가 변하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물체를 긴 노출로 촬영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산란이었습니다. SGRA는 은하 중심에 있고 그곳에는 이온화된 가스가 많습니다. 전파가 이 가스를 통과할 때 산란됩니다. 마치 흐린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이 효과를 보정해야 했습니다. EHT팀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가능한 이미지를 시뮬레이션하고 관측 데이터와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M87과 비슷한 고리 모양이었지만 더 작고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고리의 지름은 약 52 마이크로 초각이었습니다. 이것은 400만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만드는 그림자의 예상 크기와 일치했습니다. EHT의 두 이미지, M87과 SGRA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하지만 이것은 블랙홀의 존재와 성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EHT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망원경이 네트워크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프랑스, 아프리카 등의 새로운 관측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망원경이 참여하면 가시성 커버리지가 향상되고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짧은 파장, 예를 들어 0.877mm에서의 관측도 시험되고 있습니다.
짧은 파장은 더 높은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미래에는 블랙홀 주변의 역동적인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착 원반의 난류, 제트의 형성,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증거는 중력파에서 옵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파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하면 중력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력파는 매우 약해서 감지하려면 극도로 강력한 중력 현상이 필요합니다. 두 블랙홀이 서로 주위를 돌다가 충돌하여 병합하는 것이 그런 현상 중 하나입니다. 두 블랙홀은 처음에 서로 멀리 떨어져 천천히 돕니다.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빠르게 돌고 더 강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블랙홀은 나선을 그리며 합쳐집니다. 이 병합 순간에 방출되는 중력파는 매우 강력합니다. 병합하는 두 블랙홀의 질량 중 상당 부분 몇 %가 순수한 중력파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엘리고 검출기가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했습니다. 두 개의 엘리고 검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주 햄포드에, 다른 하나는 루이지아나주 리빙스턴에 있습니다. 두 검출기는 약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중력파가 두 검출기에 약간 다른 시간에 도달합니다. 이 시간채에서 중력파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LIGO는 레이저 간섭계입니다. LGA 모양의 두 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팔의 길이는 4km입니다. 레이저 빛이 팔을 따라 왕복하며 거울에서 반사됩니다. 두 팔에서 돌아온 빛이 간섭합니다. 중력파가 지나가면 시공간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한 팔이 늘어날 때 다른 팔은 줄어듭니다. 이 변화가 간섭 패턴에 미세한 변화를 만듭니다. LIGO는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2015년 9월에 검출된 신호는 G2B1탄 0914로 명명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신호는 두 블랙홀의 병합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각각 약 36 태양 질량과 29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합쳐져 약 62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약 3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되었습니다. 병합은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발견은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LIGO의 창립자들인 레이너 바이스, 베리 베리시, 킵손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중력파의 첫 직접 검출은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빛이 아닌 중력으로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건의 중력파 신호가 검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블랙홀쌍의 병합입니다. 일부는 중성자별쌍의 병합 또는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입니다. 검출된 블랙홀의 질량은 다양합니다. 몇 태양 질량에서 수십 태양 질량, 심지어 100태양 질량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고가 검출하는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비교적 작은 블랙홀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은 훨씬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를 만듭니다. LIGO의 감지 범위는 약 10Hz에서 수천 Hz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병합의 주파수는 마이크로헤르츠에서 밀리헤르츠, 수백만 분의 1에서 수천 분의 1Hz입니다. 이것은 LIGO의 범위
바뀝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병합에서 오는 중력파를 검출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 PTA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펄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 후 남긴 잔해입니다. 태양 질량의 1.4배에서 2배 정도의 질량이 반지름 약 10km의 공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자극에서 전파 빔을 방출합니다. 별이 회전하면서 이 빔이 우리 방향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규칙적인 전파 펄스를 관측합니다. 마치 등대의 빛이 돌아가며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펄서는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밀리초 펄서라고 불리는 것들은 초당 수백 회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전은 극도로 안정적입니다. 펄스의 도착 시간은 매우 예측 가능합니다. 최고의 밀리초 펄서는 원자시계에 버금가는 시간 측정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은 수십 개의 밀리초 펄서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모니터링합니다. 펄스의 도착 시간을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만약 지구와 펄서 사이의 시공간이 중력파에 의해 흔들리면 펄스의 도착 시간에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중력파가 시공간을 느리고 줄이면서 빛의 이동 시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작습니다. 수백 나노초, 즉 10억 분의 1초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펄서를 오랜 기간 관측하면 통계적으로 신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펄서 쌍들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중력파 배경이 있다면 하늘에서 비슷한 방향에 있는 펄서 쌍들은 비슷한 타이밍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이 상관관계의 패턴은 이론적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헬링스 다운스 곡선이라고 불립니다. 2023년 6월 여러 펄서 타이밍 배열 프로젝트가 동시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미의 나노그랍, 유럽의 EPTA, 호주의 PPTA, 인도의 INSTA, 그리고 중국의 CPTA가 각각 독립적으로 비슷한 신호를 보고했습니다. 신호는 나노헤르츠 영역의 중력파 배경과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헬링스 다운스 상관관계의 힌트도 검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검출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 질량 블랙홀 병합의 첫 번째 힌트일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 쌍들이 나선을 그리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각각이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 중력파들이 합쳐져 우주적 배경 신호를 만듭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이 감지한 것이 바로 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확인되면 중력파 천문학에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LIGO는 항성 질량 블랙홀을 봅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은 초대 질량 블랙홀을 봅니다. 둘 사이의 중간 질량, 수천에서 수십만 태양 질량의 블랙홀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주 기반 중력파 검출기가 그 답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리사 미션이 2030년대 후반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리사는 3개의 우주선으로 구성됩니다. 각 우주선 사이의 거리는 25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6배입니다. 이 거대한 삼각형이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 간섭계를 형성합니다. 리사는 밀리헤르츠 영역의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을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리사가 작동하면 우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합쳐지는 순간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거대한 블랙홀이 나선을 그리며 다가가고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력파의 파형. 이것은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병합의 기하학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단순히 물질을 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피드백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상대론적 Z입니다. Z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양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흐름입니다. Z의 물질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계속됩니다. 어떻게 블랙홀 근처에서 이렇게 빠른 물질 방출이 가능한지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자기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착 원반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원판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끌어당기고 감습니다. 자기장선이 블랙홀의 극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물질을 끌어당겨 가속합니다. 블랜드포드 진화의 과정이라고 불리는 이 메커니즘은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Z로 변환합니다. 블랙홀이 빨리 회전할수록 더 강력한 Z가 나올 수 있습니다. Z는 매우 멀리까지 뻗어나갑니다. 어떤 Z는 은하 크기의 수십 배까지 뻗어 있습니다. 수백만 광년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M877은 유명한 예입니다. M877의 중심에서 뻗어나온 Z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관측됩니다.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것은 Z 내부의 전자들이 자기장 속에서 방출하는 싱크로트론 복사입니다. Z는 2000 광년 이상 뻗어 있고 중간중간에 밝은 매듭들이 있습니다. 이 매듭들은 충격파나 불안정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파 관측에서 Z는 더 멀리까지 추적됩니다. Z가 주변의 성간 물질이나 은하간 물질과 충돌하면 거대한 로브, 즉 엽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로프는 전파로 밝게 빛납니다. 1960년대에 전파 은하라고 분류된 천체들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 은하들이었습니다. 백조자리 A, 처녀자리 A, 센타우루스 A 같은 유명한 전파 은하들이 있습니다. Z는 은하 주변의 가스에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이 에너지 주입이 가스를 가열하고 때로는 밀어냅니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거대 타원 은하들에서 이 효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은하단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중력으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은하단의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도에서 수억 도에 달하는 뜨거운 가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가스는 은하단의 총 바리온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하에 속한 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뜨거운 가스는 X선을 방출하며 X선 망원경으로 관측됩니다. 이론적으로 은하단 중심의 뜨거운 가스는 복사로 에너지를 잃으며 생각됩니다. 냉각된 가스는 중력에 의해 은하단 중심, 특히 중심 은하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가스는 별 형성의 원료가 됩니다. 이것을 냉각 흐름이라고 합니다. 초기 모델에 따르면 매년 수백 태양 질량의 가스가 냉각되어 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은 다릅니다. 중심 은하에서 예상되는 양의 별 형성이 관측되지 않습니다. 냉각 흐름이 예측보다 훨씬 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냉각 흐름 문제라고 합니다. 해답은 피드백에서 왔습니다. 중심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Z를 통해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이 에너지가 가스를 가열하여 냉각을 상쇄합니다. 찬드라 X선 천문대의 관측이
이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찬드라는 은하단 중심의 뜨거운 가스에서 빈 공동, 캐비티를 발견했습니다. X선 이미지에서 가스가 있어야 할 곳에 가스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 공동들은 Z가 가스를 밀어내면서 만들어진 거품입니다. 전파 관측에서 이 공동들은 Z의 로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Z가 가스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상대론적 플라즈마로 채워진 공동을 남긴 것입니다. 공동의 크기와 가스의 압력에서 Z가 주입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가스 압력과 공동 부피의 곱입니다. PV1입니다. 계산 결과 Z의 에너지는 가스의 냉각을 상쇄하기에 충분합니다. Z가 주기적으로 활동하면서 가스를 계속 가열하고 이것이 냉각과 균형을 이룹니다. 페르세우스 은하단은 이 과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이 은하단의 중심에는 NGC 1275 또는 페르세우스 A라고 불리는 거대 타원 은하가 있습니다. 찬드라 관측에서 이 은하 주변의 뜨거운 가스에 거대한 공동들이 보입니다. 공동의 지름은 수만 광년에 달합니다. 전파 관측에서 이 공동들은 Z의 로브와 일치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가스에서 발견된 압력 파동입니다. 2003년 찬드라 데이터의 정밀한 분석에서 은하 주변의 가스의 동심원 형태의 밀도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음파, 즉 압력 파동입니다. Z 활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면서 가스의 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음파는 에너지를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전달하는 또 다른 채널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 음파의 주파수는 약 1천만 년에 한 번, 매우 낮은 B플랫 음입니다. 물론 우주의 진공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물리적으로 이것은 압력 파동입니다. 피드백은 은하의 진화에 깊이 관여합니다. 블랙홀이 너무 활발하면 주변 가스를 밀어내어 자신의 먹이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블랙홀 활동이 줄어듭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가스가 다시 냉각되어 유입됩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이런 자기 조절 과정이 블랙홀과 은하의 공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M 시그마 관계,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 벌지 질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 피드백의 결과입니다. 피드백은 Z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사 피드백도 있습니다.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강력한 복사가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밀어냅니다. 광도가 높을 때 복사압이 중력보다 강해져 물질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람의 형태로 관측됩니다. 퀘이사에서 나오는 넓은 흡수선에서 이 바람의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람의 속도는 초속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런 피드백 과정들이 합쳐져서 은하의 별 형성을 조절합니다. 피드백이 없다면 은하는 모든 가스를 별로 바꾸어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드백이 가스를 가열하고 밀어내면서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모습을 결정했습니다. 퀘이사의 황금 시대는 우주 나이 약 20억 년에서 40억 년 사이였습니다. 적색 편의로 약 2에서 3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 퀘이사의 수와 밝기는 감소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우주에서 밝은 퀘이사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SGRA도 현재는 매우 조용합니다. 강착률은 매우 낮습니다. 광도는 에딩턴 광도의 수십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끔 가스 구름이나 별이 가까이 지나갈 때만
약간의 X선 플레어가 관측됩니다. 2014년에 G2라는 가스 구름이 SGRA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밝은 플레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블랙홀에 의해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물질은 블랙홀로 떨어지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왜 퀘이사 활동이 감소했을까요? 가스의 고갈이 주요 원인입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은하들이 풍부한 가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하 병합이 활발했고 가스가 은하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는 별로 변환되거나 피드백에 의해 은하 밖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형 은하들, 특히 타원 은하들은 차가운 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블랙홀에 공급할 연료가 부족합니다. 조용한 블랙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활동을 멈추고 기다릴 뿐입니다. 질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력은 여전히 적용합니다. 주변의 별들은 여전히 블랙홀 주위를 돕니다. 다만 장착이 없으므로 빛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영원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결국 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양자역학에서 옵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적 효과로 블랙홀은 미세한 복사를 방출합니다. 호킹 복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에너지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 입자 쌍이 끊임없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함께 나타났다가 서로 만나 소멸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빨라서 보통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상 입자 쌍이 생성될 때 하나는 지평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두 입자가 만나 소멸하지 못하므로 가상이었던 것이 실제가 됩니다. 탈출한 입자가 호킹 복사로 관측됩니다. 빨려 들어간 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보존을 위해 그것은 음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음의 에너지 입자가 블랙홀에 더해지면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호킹 복사는 블랙홀의 질량을 조금씩 줄입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호킹 복사는 열 복사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흑체 복사입니다. 복사의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T-CM, per BGM KB입니다. 여기서는 플랑크 상수, Cn은 광속, G는 중력 상수, M은 블랙홀 질량, KB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이 공식의 숫자를 넣어보면 태양 질량 블랙홀의 호킹 온도는 약 60 나노 켈빈입니다. 6x 침의 마이너스 8승 켈빈입니다. 극도로 낮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더 낮습니다. 100만 태양 질량 블랙홀의 온도는 약 60 펜토 켈빈, 6x 텀의 마이너스 14승 켈빈입니다. 이 온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인 2.7 켈빈보다 훨씬 낮습니다. 블랙홀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으면 블랙홀은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흡수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현재 우주에서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질량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경 복사를 흡수하여 질량을 얻습니다. 호킹 복사가 우세해지려면 우주가 블랙홀보다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면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배경 복사의 온도는 우주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현재 2.7 켈빈인 온도는 우주가 현재의 10배로 커지면 0.27 켈빈이 됩니다. 100배로 커지면 0.027 켈빈이 됩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의 온도인 60 나노켈빈보다 우주가 차가워지려면 우주가 현재 약 4,500만 배로 커져야 합니다. 이것은 약 10의 17승년, 즉 수경년 후입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가 약 138억 년임을 생각하면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 미래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는 더 멉니다. 100억 태양 질량 블랙홀의 온도는 약 6C0탐의 마이너스 18승 켈빈입니다. 우주가 이 온도보다 차가워지려면 현재의 약 4.5x시의 17승 배로 커져야 합니다. 이것은 약 10의 27승년 이상 후입니다.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 블랙홀은 순수하게 호킹 복사로 질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극도로 느립니다. 블랙홀의 수명은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T, EU, 51120P, G2, M3, C4입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는 약 2x치의 67승년이 걸립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인 약 1.4x시의 10승년과 비교하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더 오래 걸립니다.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100만 태양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 블랙홀보다 10의 18승배, 즉 100경배 오래 삽니다. 약 2x 10의 85승년입니다. 100억 태양 질량 블랙홀은 약 2x 2의 100승년입니다. 10의 100승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1 뒤에 0이 100개 붙습니다. 이것을 구골이라고 부릅니다. 검색 엔진 구글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구골년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간보다 깁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의 10의 90승배입니다. 우주의 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론자들은 현재의 지식을 바탕으로 추정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 추측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 천문학적 의미에서 가까운 미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수소를 모두 소진하고 적색 거성으로 팽창합니다. 지구는 삼켜지거나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태양은 결국 백색 와해성이 됩니다. 약 40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두 은하는 수억 년에 걸쳐 병합하여 하나의 큰 타원 은하가 됩니다. 밀코메다라고 불리는 이 세 은하의 중심에는 두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합쳐진 더 큰 블랙홀이 있을 것입니다. 약 1천억 년에서 1조 년 후, 별 형성은 거의 멈출 것입니다. 은하의 가스가 모두 소진되거나 별 형성에 필요한 밀도 이하로 희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별들, 적색 과해성들이 남습니다. 적색 과해성은 매우 천천히 타는 별입니다. 가장 작은 적색 과해성은 수조 년 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약 100조 년 후, 마지막 적색 과해성도 연료를 모두 소진합니다. 모든 별이 꺼집니다. 우주에 남는 것은 백색 과해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입니다. 이것을 퇴화시대라고 부릅니다. 백색 과해성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원래 태양처럼 뜨거웠던 것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결국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워지면 흑색 과해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려서 현재 우주의 나이에서는 아직 흑색 과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 10의 30승, 년에서 10의 40승년 후 양성자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대통일 이론의 일부 버전에서는 양성자가 영원히 안정적이지 않고 극도로 긴 시간 후에 붕괴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양성자의 평균 수명은 적어도 10의 34승년 이상인 것으로 실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명이 얼마인지 또는 양성자가 정말 붕괴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백세과외성과 중성자별 그리고 모든 일반 물질은 결국 분해될 것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기본 입자로 붕괴합니다. 남는 것은 광자, 전자, 양전자, 중성미자, 그리고 블랙홀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복잡한 구조가 됩니다. 항성질량 블랙홀은 10의 67승년 후에 증발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10의 100승년 후에 증발합니다. 그것이 우주에서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복잡한 천체입니다. 블랙홀이 증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블랙홀이 작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호킹 복사가 강해지고 증발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블랙홀은 매우 작아지고 매우 뜨거워지며 폭발적으로 방출합니다. 블랙홀의 마지막 순간은 감마선 폭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광자와 경입자들만 남습니다. 우주는 거의 완벽한 진공이 됩니다. 입자들은 극도로 희박하게 분포합니다. 평균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입자 하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수렴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열적 죽음, 히트데스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온도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의 최종 귀결입니다. 이 그림은 우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끝이 영원한 어둠과 정적이라니. 하지만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매우 먼 미래입니다. 10의 100승년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도 충분히 긴데 그것의 10의 90승 배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이것은 현재의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추측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 법칙이 이 그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나 에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끝나거나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38억 년 된 우주의 작은 행성에서 10의 100승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 중심의 별들 궤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인내심 있는 관측이 400만 태양 질량의 보이지 않는 질량을 밝혀냈습니다. 별들의 춤이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퀘이사와 활동성, 은하핵의 빛을 따라갔습니다. 강착하는 블랙홀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등대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반향 매핑과 물 메이저, X선 관측으로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의 거대 블랙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빅뱅 후 불과 몇천 년 만에 이미 수십억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했습니다. 씨앗의 기원과 급격한 성장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종족, 탄와의 별, 직접 붕괴, 최딩턴 강착, 병합 등 여러 경로가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이 협력하여 블랙홀의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M87과 SRI의 이미지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중력파로 블랙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LIGO는 항성 질량 블랙홀의 병합을 검출했습니다. 펄서 타이밍 배열은 초대 질량 블랙홀 병합의 힌트를 찾았습니다. 라이세이는 미래의 초대 질량 블랙홀 병합을 직접 관측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드백과 은하의 공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제트와 복사가 은하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고 밀어냅니다. 블랙홀과 은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호킹 복사와 블랙홀 증발. 12의 백승년 후에 마지막 초대 질량 블랙홀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우주에서 복잡한 구조의 마지막 존재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입니다. 가장 강한 중력, 가장 밝은 빛, 가장 긴 수명. 하지만 그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은하와 함께 태어나고, 은하와 함께 진화하고, 결국 우주 자체의 운명과 함께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별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별들 뒤에 은하들의 중심에 거대한 존재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삼키고 시공간을 휘게 하고 은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그들은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양자 요동에 희미한 빛을 남기며 우리는 이 거대한 존재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을 테스트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열역학, 블랙홀은 이 모든 이론이 만나는 곳입니다. 블랙홀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수만 광년 떨어진 은하 중심의 별들 궤도를 밀리초각 정밀도로 측정합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을 연결하여 마이크로초각 분해능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나노초 정밀도로 펄서의 펄스를 타이밍합니다. 10의 -21승 수준의 시공간 변이를 감지합니다. 인류의 기술과 인내심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부드럽게, 호킹 복사처럼 조용히 여러분을 감싸며 편안한 잠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꿈속에서 여러분은 은하 중심을 여행할지도 모릅니다. S2, 별과 함께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돌아볼지도 모릅니다. 퀘이사의 강착 원반 위를 날아다닐지도 모릅니다. 두 블랙홀이 나선을 그리며 합쳐지는 순간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 마지막 블랙홀이 희미한 빛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깨어났을 때 밤하늘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별들이 빛나고 은하들이 회전하고 블랙홀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됩니다. 138억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시간은 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10의 백승년의 미래까지 뻗어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별의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가 별들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홀의 시간처럼 느리게, 우주의 팽창처럼 부드럽게 여러분의 밤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빛과 함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중력의 우물들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천천히 조금씩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탄생과 죽음. 그것은 우주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 탄생과 소멸, 빛과 어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작은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주는 기다릴 줄 압니다. 블랙홀은 수조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별들은 빛나고 은하는 회전하고 블랙홀은 조용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는 언젠가 여러분이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별들 사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주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가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블랙홀의 그림자 속에서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